오늘은 온돌이 있는 한옥에 살고 싶다 해서 온돌과 한옥과 온돌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옥 얘기, 온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온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둘해서 한 부분이고 상당히 기능적인 성격이 강해요. 한옥하면 우리 전통적인 집이고, 온돌하면 어느 집이나 바닥이 따뜻하면 또 온돌이고, 그래서 온돌하고 한옥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그 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옥에서 온돌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이 뭔가 그 허전해요. 실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한옥이 나무로 돼 있는데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부를 때는 온돌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돌은 한옥이 아니더라도 양옥집이더라도 아파트더라도 바닥이 따뜻했을 때의 그 감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따뜻한 이 온돌은 한옥하고 다르게 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로 이 온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한옥이 온돌의 중심이고 또 온돌이 한옥을 구성하는 좋은 요소고, 한옥은 사실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집이란 것은 지역적, 민족적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이 기술과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실 선진국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1953년 소말리아 수준의 경제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한 우리 그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력이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볼 때 다른 나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했거든요.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 1000년, 고구려 5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었던 정신 문화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을 얘기할 때 500년 동안 당파 싸움만 하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가려면 당파 싸움만 해서 500년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세계사를 보더라도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그런 나라들은 100년, 길어야 200년이지 50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해서 500년 다 호송한 것이 아니라 500년이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정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 그런 정신 문화 속에는 우리 한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온돌 문화가 있었다. 이 온돌 문화는 상생의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른이 오면 따뜻한 곳 아랫목에 안내를 하고, 우리가 방에 들어오면 앉을 자리를 주고 이제 앉게 하고, 이 앉는다, 따뜻한 곳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찬 곳에 앉게 하면 냉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500년, 신라 100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들은 다 상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려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갈 수 있었지, 그게 뭐 당파 싸움을 했기 때문에 500년 밖에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근대화 시기에 5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빛나는 정신 문화, 이런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 근저에 뭐 선비 문화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온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돌 문화는 그 패시브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문화가 아니라 수비형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신을 벗고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서 신을 신고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벗기 때문에 훨씬 더 청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신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움직여서 두뇌의 발달이 좋고, 손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양의 그 역사는 약육강식,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적자 생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양에서도 적자 생존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이, 생존한 생물이 적자지 적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이 살아남고 작은 사람이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그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멸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더 힘센 사람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잘 때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것이 반드시 그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힘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그 적자 생존을 쉽게 얘기하면 뭐 팔이 2개 있는 것보다 3개가 유리하고 4개가 유리하지만, 뭐 돌연변이로 팔 3개 달린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적자가 되지는 않죠. 키가 큰 사람이 나와서 적자가 되나요? 지금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상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전 세계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이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핍박하지 않고 이런 대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0대 강국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침략해서 그 나라를 착취해서 다 일어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 1,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주거 문화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모범이 되고 모델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델의 나라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바로 우리의 주거 문화, 정신 문화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거리나 도시나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우리 한민족의 원류를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바이칼호 답사를 했어요. 제 학생 중에 그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있어서 그쪽 답사를 갔는데, 사실 바이칼호를 가려고 했는데 그 바이칼호를 가기 전에 도시가 이루쿠츠크라는 그 도시입니다. 이루쿠츠크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물론 이 도시는 그 오래된 도시지요. 근데 오래된 그 건물들이 다 지금도 남아서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사진들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전부 다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인데 지금도 거의 별로 손색이 없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건물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되고, 이제 내용은 다 바뀌었죠. 왜냐하면 200년, 300년 전에는 뭐 그 카페라든지 이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용도가 새로이 다 바뀐 채로 지금 거의 상업 용도로 다 바뀌어 있죠. 호텔이나 상업이나. 근데 구조는 그 통나무집 그대로의, 과거의 통나무집 그대로 해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물가도 아주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밥 모든 게 싸서 그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서 이제 렌트카를 해가지고 그 바이칼호로 이제 다녀왔어요. 이런 집들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전통적인 집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현대적인 도시인데도 이런 전통적인 집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역성이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화적 수준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북촌 마을이라든지 전주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사실 전주 한옥마을은 10년 전에 전주에서 땅값이 제일 싼 곳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이렇게 허접했었고, 근데 지금은 제일 비싼 곳이 됐죠. 그래서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이렇게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 좋은데 이게 언어가 확 막혀가지고 이 알파벳도 못 읽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커피숍이고 우체국이고 무슨 건물이고 다 이런 걸로 유지되면서 현대적으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빌딩이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아직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고쳐지고 쓰여진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용산 서빙고에서 살았는데 그 산동네지만 그 느낌이 항상 살아있는데 지금 물론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지어서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 재생이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살려보자 해서 좀 남겨놓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집을 다 부수고 큰 집을 지면 물리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가 경제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닌데 경제적으로만 따졌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이 부셔서 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높은 부가가치가 생겨서 건설 회사나 일부 자본가들만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거기 살던 사람은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비싸져서 변두리로 빠져나가서 이제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콘텐츠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는 이렇게 남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을 새로 칠하고 무슨 뭐 역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무 집이 되다가 그 아래를 보면 이제 콘크리트 집이 되지만 기본 형태는 그때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한창 이렇게 집을 짓고 있고 KFC 무슨 그 명품 판매점들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주 좋죠. 한번 여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우리 한옥마을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전통이 살아있는 이런 마을도 재미있습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가지고 좋긴 한데, 그리고 상당히 인위적이고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에 가도 이렇게 너무 거대하고, 근데 여기 가면 우리 동네 그런 맛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진천에 정착하면서 이 설계한 집들이고 우리가 실습장으로 갈 곳은 바로 요 가운데 사진이 있는 요 자리입니다. 물론 제가 한옥 전통으로 이렇게 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만한 목수 실력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나무집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지붕이에요. 지붕. 그래서 지붕을 처음에는 통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와 지붕도 해보고 또 이렇게 그 아스팔트 싱글 비슷한 걸로 하고 피죽도 하고 막 하다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지붕이 무슨 지붕이냐 하면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지붕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집들이 다 그 15년, 20년 넘은 집들인데 저희들이 샌드위치 파넬 그 집을 되게 싫어하는데 실제는 그 재료가 그 가격 대비로 해서 냉난방 그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보기가 좀 싫어서 이제 피죽으로 이렇게 다 씌워놔 가지고 이렇게 보면 피죽인데 자세히 보면 그 판넬 집입니다. 그 시골에 살면 사실은 뭐 콘크리트 집이 됐든 판넬 집이 됐든 워낙 공기가 좋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나머지 집들은 뭐 그 현대적 집들인데요. 뭐 요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요 골짜구니 전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보통 귀농하면은 귀농이 어려운 게 지역 주민하고 그 삶을 섞는 게 제일 어렵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섞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뭐 참여하고 또 무슨 이장을 찾아보고 뭐 주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만 자랐거든요. 88년에 건축사 면허를 따고 여기 딱 내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귀농의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귀농, 뭐 사실 귀농이란 말은 잘 안 맞아요. 귀촌,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시골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시골이 좋아서 그래서 귀향, 귀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촌 할 때 그 가장 어려운 게 지역 주민과의 그 관계인데 저는 그 귀촌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어려운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역 사람이랑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갔는데 뭐 안 하면 되느냐? 왜냐하면 그쪽 사람이 싫어하는 걸 왜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뭐 이렇게 오면 좋아하죠, 환영하고 뭐 지역이 늘어나니까. 근데 실상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고요.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말끔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별로 일도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자체가 그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옆에 자꾸 보이는 게 싫다고요. 보이는 게 싫은데 옆에 와서 뭐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난 척하면 더 싫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보이려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떨어져서 적어도 그 한 1km 정도 뚝 떨어져서 살고, 그래서 그 안 친해지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정착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쪽에서 와서 부탁하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 거다, 그거는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요. 뭐 선물도 주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뭐 하고. 근데 이상하게 겉으로 보기엔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서 단체로 갈 때도 참석해서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그럼 안 되면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게 뭐 공부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간 사람이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면 자연히 해결이 되죠. 여기 다 결혼하셨으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뭐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나요? 처음엔 되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30년쯤 살아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때부터 서로 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농도 귀농 얘기는 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 골짜기니 저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상당히 정착을 잘 한 편이고, 이제 학교 이런 걸 하니까 가끔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구경은 잘 오죠. 이 시골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또 다 알아. 내용을 속속들이 압니다. 이 그 한옥, 이 건축, 이런 집을 만든다는 것은 이 온돌도 그렇지만, 이 온도를 제가 많이 하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이걸 표준 도면으로 해서 한 번만 쫙 나눠주고 한 번만 쫙 배우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를 무슨 한 학기씩이나 하고 말이야, 온돌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온돌을 발굴을 이렇게 해보거나 놔보면 아무리 똑같은 걸 놓으려고 그래도 똑같이 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발굴해도 똑같은 온돌이 없어요. 그건 현장성이라는 우리 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재료라든지 현장에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성이지만, 그때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져서 그 힘이 펄펄 넘칠 때하고 힘 빠졌을 때하고 놓는 게 다르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놓는 사람들의 구성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나 무슨 기계적 제품은 이게 표준으로 해서 촤라락 나오는데, 이 집이란 놈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구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현장의 상태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현장에 또 재료가 뭐 모래나 흙이나 돌이 항상 같지가 않거든요. 조건이 다르다고요. 흙도 뭐 흙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흙이 다 달라요. 이제 흙 강의하러 아마 황 교수님이 한번 오실 텐데, 흙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흙을 개에서 이렇게 바르면 금이 많이 가는데, 흙하고 금이 안 가려면 뭐를 좀 섞으면 금이 안 가는지 아세요? 네? 집, 소금, 우뭇가사리, 찹쌀풀, 여러 가지가 등장하네. 가장 쉬운 거를 근데 얘기 안 하시네. 금이 안 가게 하는 거는, 이렇게 잘 굳혀가지고 금이 안 가게 하는 것은, 물이 빠지면 공간이 생겨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공간이 없이 딱 뭉쳐 있으면 금이 안 갑니다. 물론 뭘 섞어가지고 녹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굳히는 경우는 물론 금이 안 가겠지만, 그러면 흙의 그 성능이 뚝 떨어지겠죠.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딱 이렇게 굳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갔을 때 싹 풀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그 상태지요. 근데 물을 섞었는데도 흙이 그대로 단단하게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려면 금이 안 가려면 이게 딱 뭉쳐 있어야 되는데 집이나 우뭇가살이나 해초풀이나 이렇게 풀로 해서 붙이는 경우는 전부 다 작용을 해서 딱 붙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 공간을 없애는 방법은 모래를 섞는 겁니다. 모래. 그래서 보통 그 흙으로 크랙이 많이 가면 모래를 섞으면 크랙이 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흙만 있을 때 하고 그 모래만 있을 때는 모래만 있어도 그게 모래가 붙질 않잖아요. 떨어지고 흙만 있어도 굳은 다음에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물이 빠지면. 근데 모래하고 흙이 있으면 모래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그게 딱 굳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금이 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하고 흙하고 비율에 따라서 금이 덜 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 비율은 모래하고 흙을 섞었을 때 일정 부피를 만들었을 때 그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게 제일 안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모래 속에 흙이 잘 배합이 돼서 꽉 차 있으면 제일 무겁겠죠. 그럼 공간이 가장 없으니까 제일 금이 안 가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공사를 할 때는 흙 5개, 모래 5개에서 흙하고 모래하고 모래 하나, 모래 둘, 모래 셋, 모래 5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하나씩 퍼서 가장 무거울 때 비율이 금이 가장 안 가는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항상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장성. 항상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들 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벽을 발라도 뭐 어느 형태로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창조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내기 때문에 특히 흙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기술은 쫙 하는 기술은 없어도 이게 만들면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부조를 만들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자기 거의 표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이 황토방이나 구들은 그때그때 이제 달라집니다. 이 연못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있었는데 이 연못이 다 좋은데 뱀이 많아.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개구리가 많아지면 결국 뱀이 많아지고 아침에 나오다 뱀 한번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메꿔버려. 그래서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애들이 놀러 오고 그러면 그래서 한 이거 5분의 1 크기로 줄이고 포크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얕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꾸라지는 지금 많아요. 오전에 그 이제 오전 강의는 그 연세대학교 김성우 교수님이 오셔서 집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철학적으로 건축 철학 강의를 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집과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고 이제 그 서양은 건축이다. 근데 이제 용어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서양이 쓰는 용어는 당연히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는 집, 우주. 우주도 사실은 우주가 집, 우, 집, 주잖아요. 다 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집이다. 한방에서는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이 집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 집도 집이다. 그리고 이 넓은 우주도 집이다. 그래서 소우주는 나고 중우주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집이고 대우주는 이 큰 집이다. 그 집이 바로 우주와 나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구두를 만들거나
이런 건축을 할 때 요새는 친환경, 자연 친화,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태양열을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물리적인 것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그 사용자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황토방이나 그런 집들은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짓는다, 누가 짓는다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집 장사가 짓거나 지어진 집을 사거나 이렇게만 하는데 자기가 짓는 집이면 품질이 떨어져도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집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은 고칠 수가 없어. 그 업자를 또 불러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다, 사용자가 참여한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 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나 자연 친화에는 자기가 짓는다, 사용자가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뭐 요새 아파트에 내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거는 참여가 안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내부 칸막이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나는 여긴 방을 아니라 거실을 좀 키우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내지는 그런 점수를 매길 때 벽을 많이 뜯을 수 있는 설계가 돼 있으면 좋은 점수를 주고, 벽을 뜯을 수 없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그만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참여해서 고칠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옥이나 온도를 만드는 것은 내가 참여해서 내가 뜨뜻하게 하고, 내가 불을 떼게 하고, 내가 불을 떼면서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을 통해서 집과 내가 이제 작은 집, 내 몸과 큰 집, 이 집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남철 교수는 우리 한국 건축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우리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주 구조물은 목조 건축물이 주축이다. 기단이 있다. 기둥은 배울림 기둥과 민울림 기둥이다. 주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이런 어떤 공포나 주두가 있다. 뭐 정면 대부분 창호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배치는 여러 가지 축선을 고려한다. 비대칭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과의 조화, 사용자 참여,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집은 집 자체도 있지만 집과 집 사이 마당이라는 또 공간이 있어서 마당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외부인 것 같지만 내부고, 내부인 것 같지만 또 외부고, 그리고 이 채가 있고 채와 채 사이가 바로 공간인데, 집 자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까지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반듯한 듯하지만 이렇게 직선이 없고 이렇게 비대칭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옥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이나 온돌이 과연 세계화 되려면 우리 그 한옥이나 온돌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요소를 뽑아내서 알릴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한옥의 형태, 모양 또는 재료 이런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사실은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돌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두한 종렬 그 건강성을 회복하고 신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신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공격성보다는 그 상생성을 상당히 강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온돌이 급속히 퍼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글로벌한 마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류나 온돌에서의 전통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형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사상적인 상생하는 그 주거 문화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온돌이나 한옥의 보편적 위대성을 따지면 그 재료를 많이 쓰지 않고 그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절약하고 겸양, 상생하고 배려 그러면서도 품격 있고 청결한 이런 것이 우리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그 한옥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이 단순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한옥이나 온돌의 멋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양이면서도 중국하고 일본이랑 다른 점은 바로 중심에 온돌이 있어서 온돌로 우리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아랫목과 윗목을 가지고 있어서 위아래 위계 질서나 예절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신을 벗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옥과 온돌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황토방, 찜질방, 뭐 여러 가지 맥반석 이런 현대적으로 막 등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작은 연료로 온 식구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 문화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우리는 그 따뜻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수록 위가 추울수록 밑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뜨거운 것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바닥이 뜨거우면 불편해해요. 이 바닥이 왜 뜨겁지? 근데 우리는 뜨거워야 이제 편하게 하고 특히 아주머니들은 그 남자들이 들어가면 진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들어가 가지고도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염라대왕이 우리 한국 여성들은 데려오면 아무리 지옥불을 뜨겁게 해도 계란 까먹으면서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그 전통 주거인 이 한옥과 온돌은
자연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다 그 지역에 나는 자연 재료로 하지요. 근데 특별히 그 흙과 초과, 흙과 나무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그 자랑이자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흙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흙이 뒤처지지 않았고, 그리고 전국을 다녀봐도 이 좋은 황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진천이 그 황토의 토심이 제일 깊어요. 그래서 아마 진천에 한국 최초의 재련장이 있어요. 덕산 석장리, 거기가 덕산에 석장리라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박물관도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진천이 철광석이 없는데 어떻게 재련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철광석은 충주 쪽에 있거든요. 근데 진천에 재련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흙이 좋아서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용광로를 만들려면 그걸 흙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황토, 흙, 이 흙이 바로 불을 가두고 철을 녹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불을 잘 다루기 때문에 불과 흙을 다루는 예술이 구들이고, 불과 흙으로 만드는 것이 도자기고, 또 불과 흙과 철로 만드는 것이 각종 주물들입니다. 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물들. 방자유기도 마찬가지로 불, 흙, 그다음에 그 이제 놋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그릇도 중국에서 물론 처음 만들었지만 우리가 더 고려 백자, 이조, 청자를 더 잘 만들어 버린 것이 그만큼 불과 흙을 잘 다루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도자기를 서양이나 다른 데서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처럼 잘 만들질 못했어요. 이제 우리 장인들이 그만큼 불과 그 흙을 잘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같은 민족인데 바로 그 불을 잘 다루는 솜씨가 있어서, 근데 그 불은 흙하고 항상 같은 연관이 있는데 흙으로서 불을 감싸서 불로서 흙을 구워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방자유기도 그 성분이 이제 구리에다가 그 탄소, 놋쇠 이런 걸 섞어서 만드는데 서양 사람들은 못 만들잖아요. 그 비율을 알아도 못 만든 이유가 그 비율을 섞어서 그 그릇이 딱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섞으면서 이걸 계속 때려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때려서 만들어지는데, 실제 황토도 우리가 그 벽을 바르거나 이겨서 이거 만들 때 황토도 물하고 그 흙하고를 그냥 같은 비율로 일정한 비율 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섞어 놓으면 흙탕물이 되거나 섞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 밀가루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만 부으면 섞이나요? 계속 이렇게 이기면 그 속에 자꾸 들어가서 물이 한 점 없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이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겨서 섞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게 물과 흙이 조직을 형성해서 단단한 이렇게 그 흙벽돌이 되거나 흙으로 이제 바를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 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과 흙과 그다음에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 이 그릇이 형성되고 이제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열을 얘기할 때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열관류율이라고 그럽니다. 열관류율.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그 벽이 두꺼울수록 그다음에 그 집 함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갈라짐을 방지하고 열 관리율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하기 위해서 흙벽을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짐과 또 상대 습도에 따라서 열 관리율, 열 전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흙벽돌을 쓸 때도 이 공간이 이렇게 적당히 있을 때 그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맨 흙으로 하면 사이에 공극이 있어서 단열이 되지만 흙으로 하면 좀 약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벽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구멍이 너무 크면 옛날에는 벽만 띄어서 그냥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벽 속에서 공기가 흘러가 가지고 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작으면 자체 기류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일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띄우는 것도 너무 넓게 띄우면 되지 않고 작은 공간을 띄웠을 때 그 공간이 그 단열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로 벽을 쌓느냐, 그냥 흙벽으로 하느냐, 시멘트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 조절 기능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황토벽으로 했을 때 그 조절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토나 흙이 원적외선 그 방사율인데, 황토가 가장 상온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1%가 포함된 흙의 방사율, 이제 저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면 이 흙벽이나 집, 그리고 흙벽은 벽이 두꺼울수록 이 탈취 효과나 항온 항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가늘어지면 그만큼 그 빨리 환기가 안 되고, 벽이 두꺼워졌을 때 환기가 더 빨리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항온, 항습, 정화, 청음, 사실 청음성 같은 경우도 그냥 벽으로 그 음을 차단했을 때하고 황토로 차단했을 때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소음이나 기계 소음은 차단이 되지만 이렇게 새소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는 들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이게 기계로는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집에 있어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소리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소음이 들리는데 이 자동차 소리에는 잠이 깨지만 그 새소리나 물소리는, 그냥 개구리 소리는 듣고 계속 잘 수 있는데, 그건 단순히 소리가 크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대뇌를 자극하는 그런 음파, 음이 있어서 우리가 더 공격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는 반응을 세게 하고, 자연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반응을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황토로 이제 마감을 했을 때하고 시멘트로 했을 때하고 실내 온도의 그 항온성이 훨씬 더 황토로 했을 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워지지 않고 빨리 더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집일 때는 더 습해지고 빨리 더 건조해지는데, 황토로 했을 때는 바깥이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좀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고, 바깥이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서 좀 더 습해지게 만드는 항상성, 항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항습성, 항온성. 그리고 이 환기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 이 1인당
그 시간당 뭐 얼마의 기적이 필요한데 문을 달고 단열을 다 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우리가 시골에서 술 잔뜩 먹고 주말에 자도 늦게 자도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좋으니까 산소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복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 때 회복을 우리가 하는데 좋은 공기, 좋은 산소가 있을 때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조주택이나 흙집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실내의 시간별 농도 변화 해가지고 10cm 흙벽, 15cm 흙벽, 21cm 흙벽 했는데 21cm 흙벽일 때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투과 손실률 해가지고 콘크리트 조일 때 그 목조일 때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조 신벽집, 우리 전통주택은 목조로 하고 흙으로 이렇게 해서 신벽을 했는데 투과 손실률입니다. 이제 그 피아노 투과 손실, 기계 대패, 보통 상태, 수탁, 비해서 손실률이 그 음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의 그 음원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한옥이나 온돌 이런 것들이 그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설명을 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 가지 실험이나 검증할 것은 많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실험이나 무슨 측정을 해보니까 나쁜 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면이죠. 성면이 30년 전쯤에는 최고의 재료였었어요.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싸고 단열 성능도 좋고 그리고 가공하기도 좋고 그래서 성면이 건축 자재 중에서 모든 데 천장재, 벽재, 뭐 지붕재 다 들어갔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20년이 흐른 다음에는 가장 나쁜 자재가 돼서 이 바람 물질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 지금은 스레이트 같은 거 철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지금은 알게 된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은 다 새 재료입니다. 새 재료.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사용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의 생활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으로 역사로 검증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오래된 집, 유지된 집 이것들을 공부하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갈 수는 있어요. 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그래서 좋았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다고요. 왜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래서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집만 지었는데 이 콘크리트 돌집은 짓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은 나무집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어왔는가? 한옥은 돌로 왜 안 지었을까?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우리 인체에는 가장 맞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오래 살면서 다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오랜 세월 동안 써온 것들이 다 세월로 역사로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로 역사로 검증된 이런 전통적인 것이 재료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재료는 좋긴 한데 이제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 콘크리트도 그런 재료 중에 하나죠. 우리 집은 이렇게 작아도 내부를 넓게 이렇게 온도를 씀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침대수로 방을 합니다. 2베드룸, 3베드룸. 침대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벽의 수로 그냥 몇 명이 자느냐를 결정을 하니까 벽의 개수만 가지면 되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전에는 그게 이제 구차한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불 빵빵 떼고 큰 테레비 가지고 멋지게 사는 것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작은 집에서도 행복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작은 집의 장점은 무엇인가. 전에는 아파트 분양하면 제가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무조건 큰 평수 큰 단지가 최고였었어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큰 평수로 사야 돈이 남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큰 평수 산 사람은 다 망조가 들었어 이제. 그래서 85평방미터가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얼마죠? 59평방미터로 더 줄어들어 가지고 불패 신화 59평방미터 어제 신문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것이 좋다 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게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벌고 튼튼하고 뭐 유명하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집에는 이게 오막살이 초가집인데도 행복이 넘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솥은 작지만 부뚜막은 넓다. 온돌 얘기는 내가 첫 시간에 한번 쭉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온도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고 이 온도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양은 입식 생활이잖아요. 과연 좌식 생활을 해서 온돌이 계속 유지가 된 건지 아니면 온돌이 있어서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온돌이 있어서 좌식 생활을 하는 게 더 맞겠다. 아니면 자식 생활을 했으니까 온돌이 발달했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드러눕다 일어나다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드러눕다 다 알죠? 그냥 누우면 그냥 눕는 거지 왜 드러누워? 왜냐하면 들어가면 누워야 되니까. 일어나다도 마찬가지죠. 일어서다 하면 되는데 일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면 일어나면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집에 가면 딱 들어오면 일단 앉아야 돼. 서 있으면 야 지붕 무너진다. 구들장 꺼진다. 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 상대방과 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난다는 건 너랑 경쟁한다라는 의미가 세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야 앉아서 얘기하자로 앉으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사고는 일어나서 개척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게 항상 우선했어요.
앉아 있으면 이거 좀 발전을 못하는 걸로.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서양의 온돌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있었는데 원시 시대에는 온돌 비슷한 게 다 있었다고요. 터키에도 있었고 뭐 저기 스웨덴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막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알라스카까지 다 온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왜 온돌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을 풀어놓은 게 저는 이런 드러눕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들어가면 앉고 눕고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앉아서 계속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온돌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온돌을 계속 유지를 하고 딴 나라는 일어나자. 온돌 필요 없다. 그래서 일어나 버리니까 온돌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불을 많이 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이렇게 10대 강국에 들어간 거예요. 쓰는 사람은 뺏어야 돼. 우리는 안 뺏고 또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맨날 침략하죠. 침략하면 신발 벗고 앉아 있으면 침략해. 그럼 신 신고 나가다가 꽝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 들고 나가도 그냥 못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럼 있는 걸로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다 가져가도 남은 음식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잡아가고 그러면 또 남은 사람이 생존하고. 물론 이건 뭐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료로 살아야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돌도 발달하고 되고 가마솥에 뭐 끓이는 것도 남들이 그 안 먹는 뭐 족발도 먹고 속고리도 먹고 무슨 뭐 발효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쟁여서 먹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쓰지 않는 재료 당장은 못 먹을 것 같은 재료를 먹게 만드는 거죠. 섞어서. 항상 우리 음식은 서양, 중국 이런 데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유명하잖아요. 요리들이 보면 얘네들 요리는 딱 이렇게 보면 요리가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항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살아있다고요. 딱 요리를 보면 모양, 물고기도 딱 이렇게 모양도 살아있고 또 무슨 야채로 해도 그렇고 뭘 하든지 형체가 살아있는데 우리는 뭘 하든지 형체가 없어요. 그냥 찌개가 범벅이 돼가지고 뭘로 만들었지 이거. 그 먹어보면 원래의 맛하고는 다 그 다른 맛으로 다 돼 있어요. 다 섞어서 완전히 찌개로 폭폭 끓여놔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이게 좀 구차하고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과 상생하는 문화에서 보면 남을 배려하고 적은 재료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청결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온돌의 비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하지 않고도 상생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이 손을 많이 결국 쓰게 되면 두뇌가 좋아지니까 두뇌를 좋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킨 거죠.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반도체하고 온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온돌이 아니었으면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는 그 불순물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월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불순물의 그 농도나 함유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조선족집, 중국 한족집을 가보면 차이점은 간단해요. 물론 뭐 형태나 크기나 여러 가지 있지만 비슷해지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조선족 집이나 우리 집은 깨끗해. 먼지가 별로 없어. 걔네들은 지저분해. 먼지도 많아.
깨끗함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 지저분해도 참을 만한데 우리는 그 참는 정도가 그 깨끗함이 상당히 그 커트라인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져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고요. 근데 다른 나라 신발을 신는 데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안 돼요. 신발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깨끗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신을 신고 자꾸 방에 들어가면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신 신고 들어가면 강도 아니면 도둑놈이잖아요. 신을 벗어야 들어가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깨끗함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깨끗함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된 거예요. 청결함이 경쟁력이 된 거죠.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지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뭐 할 때도 이 능력이 분명히 우선할 것 같은데 이제는 깨끗함이 우선하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로 갈수록 깨끗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깨끗함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식 생활, 온돌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월성을 갖게 되고 건강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탈이 많이 나니까 적게 먹고도 건강하려면 깨끗하면 됩니다. 지저분하면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 깨끗함이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식과 입식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럼 당연히 좌식이죠. 그러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일어나면 다시 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서 깨끗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돌을 보면 이게 하나는 그 전통 온돌에 이게 단면도랑 인면도인데 그 우리 한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청결한 거고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한옥은 단열 재료가 별로 없어서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단순히 난방 장치다 그러면 방을 전체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온돌은 집 전체를 뜨겁게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밥을 하고 밥을 하는 그 아랫목 부분만 뜨겁고 나머지는 다 추워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마루도 춥고 윗목,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도 아주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뜨겁게 하면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면서도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을 많이 떼서 집 전체를 뜨겁게 하면서 날 수 있는 방법과 아랫목만 조금 뜨겁게 하면서 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후자를 택한 거예요. 물론 나무가 많았으면 집을 단열을 잘하고 튼튼하고 좋게 졌으면 전자를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적은 재료로 겨울을 부분적으로 뜨겁게 해서 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는 방법이 동물들은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요? 겨울에 한겨울에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잠 비슷하게 오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곰은 겨울잠 자고 버티고 있고 겨울에도 먹을 거 찾으러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추우니까 더 먹어야 되고 그래서 곰처럼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겨울잠을 자고 뭐 호랭이처럼 그래도 계속 잡으러 다니면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잠을 자고 사는 동물들이 더 생존을 잘 했다는데 이제
열쇠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겨울잠을 잘 수 없고 방의 일부분만 이렇게 뜨겁게 해서 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났던 우리 선조들의 한옥과 온돌 기술을 지금에 접목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시골 집을 지을 때 시골에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무를 해서 불을 막 떼니까 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유 이게 뭐 날도 추운데 아버지 고생스러우니까 선전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지. 그리고 보일러를 놔드리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다고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놓으면 일단 기름값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불을 조금밖에 안 돼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나무도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은 이게 그 닳아져서 없어지진 않고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녹슬어서 죽는다고요. 안 쓰면 이거 눈 이거 보호한다고 안대하고 2년만 하고 있으면 이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되는 이제 무리하게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써서 뭐 닳아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안 써서 녹쓰는 건 빨리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보일러를 놔드리면 기름 보일러 놔드리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안 쓰니까. 그래서 그 이제 구들방을 놓기 시작들 하는데 요새는 마을 회관에 구들방 하나 놓고 이제 그 기름 보일러가 마을 회관에 있고 그러면 방은 다 기름이 아까우니까 마을 회관만 빵빵하게 돼요. 거기에 항상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에도 구들방 놓고 집에도 방 하나 정도는 구들방을 놓으면 겨울에 뭐 큰 방 다 뜨겁게 하는 거는 지구의 에너지 낭비잖아요. 한 방만 뜨겁게 하면 된다고요. 한 방만 구들방을 잘 만들어서 불 잘 떼면 이 겨울에 추울 때 그냥 뜨뜻한 거는 아주 신경질 나요. 뜨끈뜨끈해야지 확 풀어지지. 그래서 겨울에 뜨끈뜨끈하면 만사가 편해요. 그러니까 방 하나 정도는 이렇게 뜨겁게 딱 해놓으면 든든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에너지도 물론 절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나는 전통적인 방법을 현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온돌 놓기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장치가 돼 있고 이런 기술도 아주 현대화돼서 사람들은 구들 놓으면 굴뚝 자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아궁이하고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아궁이 떼는데 바로 옆으로 굴뚝을 만들 수 있고 아궁이 위로 굴뚝도 만들어요.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만든다고요. 충분히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도 있던 기술이에요. 옛날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편하게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에도 특별한 경우는 이제 그런 구두를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2층 구들도 있고 3층 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온돌이 지금 이제 변화돼서 만들어지고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 발해 성곽 구들이에요. 발해 성곽 구들. 그래서 보면 요 구들은 여기가 방이거든요. 여기 동경성이라고 발해 그 동경성에 있는 침전 구들인데 요거 방이고 요거 방이고 요 구들 여기 보이죠? 여기 불 때는데. 근데 보면 여기서도 불을 때는데 이 바깥에도 이렇게 불을 때요. 바깥에 방은 분명히 여기인데 여기서도 불을 때. 그래서 구들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면 이것은 이쪽 구들, 이거는 이쪽 구들이다. 근데 실제 그 구들을 아는 사람은 이쪽은 보조 구들이라 그래서 여기 굴뚝인데 굴뚝 쪽으로 먼저 불을 떼서 연기를 나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불을 떼서 연기를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을 떼면 연기가 잘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예, 지금으로 따지면 연기가 처음에 잘 안 들어가면 환풍기를 획 틀어가지고 잘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조 온돌이라고 그러는 건데, 실제 이 굴뚝이거든요. 굴뚝에 여기 이렇게 바람 넣는 걸 달아가지고 확 불어놓고 불이 다 타면 이제 요 꺼버리면 되죠. 바람을 막 보내고. 그래서 여기 구두를 긴 구두를 놓은 거예요. 요거는 길림성에 있는 구들인데 이제 그 이렇게 보조 온돌 대신에 이렇게 그 기계적 장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놨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방법으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들 중에서 이제 며칠 가는 구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며칠 가는 구들은 며칠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은 결국 준 만큼 내뿜기 때문에 오래 가려면 오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떼야 되니까. 요즘은 다 한번 불 떼면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뜨뜻해지는 게 좋지. 그 오래오래 떼게 하면 뭐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네. 그 한옥에서 요새 그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난로를 겸한 그 구두를 많이 합니다. 난로를 겸한 구들. 난로를 겸한 구들은 이제 취사용, 난방용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우리 전통 구들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서양은 이제 그 벽난로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방 안에서 불을 떼서 그 불도 보고 또 따뜻함도 유지하고 또 방바닥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 공기도 뜨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벽난로거든요. 그래서 이 벽난로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건 벽난로입니다.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난로처럼 만들었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떼서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실내에서 놀다가 이 불이 이리 들어가서 요 구두를 뜨겁게 한 다음에 나가는 시스템이니까 그 실제 방 안에서 불도 떼고 그다음에 이 안에 구들방도 뜨뜻해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방 안에 불을 뗄 때는 그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방 안에서 불을 떼면 방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질식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열이 별로 안 된 집이어서 창문도 바람이 잘 통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집들이 단열도 잘 돼 있고 창문도 밀폐가 완벽하니까 항상 그 따로 그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게 관을 만들어서 불을 그 공기가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 통하는 데는 불을 안 뗄 때는 물론 닫아놓고 불을 뗄 때는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생긴 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가마솥 보일러라고 써 있죠. 요것은 이제 가마솥 원리를 이용해서 구들방에 이제 시골집이 한 30평 되면 불 구들 하나를 떼서 전체 방을 뜨겁게 하기가 불이 잘 가질 않아요. 30평까지는. 그래서 방 하나나 두 개만 불로 직접 뜨겁게 되고 나머지 방은 보일러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가마솥 보일러라고 이 그 취사용 구들처럼 그 가마솥을 끓여서 이 물이 다른 방에 이렇게 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방은 불로 뜨겁게 하고 나머지 방들은 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이거 순환 펌프만 다르면 됩니다. 이것도 실용화돼서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제 나무를 많이 떼지 않아도 이게 뜨겁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화덕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이건
벽난로 구들이고 화덕의 원리로서 이 불이 여기서 이렇게 좀 돌게 만드는 거예요. 돌게 만들어서 이걸 뜨겁게 한 다음에 이게 다시 구들방으로 가게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온돌은 불을 떼는 곳, 그 다음에 열을 발산하는 곳, 그 다음에 연기가 나가는 곳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만약에 구두를 놨는데 구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구들쟁이를 불러서 이거 좀 수리해라 하면 구들쟁이가 알아서 할 텐데 아궁이가 잘못됐는지 구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가 잘못됐는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방이 안 뜨뜻하다 그러면 하자로 누굴 부르겠어요? 보일러를 떼는데 방이 안 뜨뜻하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일러쟁이를 부르겠죠. 보일러. 그럼 보일러쟁이가 와서 보일러 하는 사람에서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잘 탄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보일러는 이상이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불러야지. 누굴 불러요? 이거 물 배관한 사람은 부르겠죠. 이제 고래를 한 사람은 부르는 거예요. 아궁이는 이상이 없으니까 아궁이는 이제 보일러고 고래 이 온수 파이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 사람을 부르면 이건 이상이 없다. 근데 왜 추워? 그럼 또 누굴 불러야 돼요? 온돌마루를 부르죠. 온돌마루. 그래서 온돌마루 하는 사람한테 이게 마루가 이게 너무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이게 차가울 수 있다. 마루 이거 책임져라. 그럼 마루는 이상 없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문제인데 누가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그 시공이 다 달라서 보일러는 이제 설비가 하고 요 시설하는 건 또 따로 하고 마루는 이게 수장공사가 돼가지고 따로 하고 해서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마루는 시험 성적을 이제 가져다가 또 갖다 줘요. 이게 마루도 시험해가지고 열이 얼마나 들어오면 얼마나 발산하고 보존하고. 근데 사실은 그 온돌을 시공하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온돌 이 업체가 전문 건설업이 돼 있어서 보일러하고 배관하고 이 발산하는 마지막 그 온돌 마루를 한 사람이 시공해요. 그러면 그 보일러를 바꾸게 되면 이 배관도 거기 따라서 바뀌게 되고 그 배관이 바뀌면 온돌 마루도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는 세 개가 하나로 일체가 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이 온수 이게 그 생긴 지가 거의 40년이 되는데 40년 동안 변화 없이 요 관 자체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늦게 도입이 됐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온수관도 이렇게 우리처럼 굵은 관도 있지만 더 가느다란 아주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관도 있고 이 빨래판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보일러도 물론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가 같이 발달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구들의 원리가 이 적용된 현대적 이 난방 설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건설업 자체가 전문 건설업이 이 온돌이라는 전문 건설업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따시 온돌도 있고 전기 온돌도 있고 여러 가지 온돌이 있습니다. 예. 이건 현대 온돌들이고요. 온수 그 온돌을 할 때 아랫목과 윗목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요새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장판인데 실제 그 보일러 가격은 한 집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수 가격도 그 해배당 평당 뭐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온돌 마루는 평당 뭐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루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본산이나 독일산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한옥과 온돌에서 그 온돌은 바로 이 접촉 건강 건축 난방이다. 그리고 그 온돌은 바닥을 뜨겁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을 벗겨서 타라 청결한 그런 문화다.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건강함을 주는 것이 이 한옥의 핵심인 온돌이고 온돌은 한옥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 다른 심리적이고 건강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온돌과 한옥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